그리스 문화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 이럴 경우에 영웅이죠. 영웅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여성은 타자이고 객체이며, 그때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유혹이다. 그 세이렌들이 있는 해협을 건널 때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서 그 해협을 무사히 건너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왜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지 않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경이라고 합니다.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교수이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술과 역사, 또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강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술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위로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고통과 우울과 불안이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운동도 있고 여행도 있고 취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예술에 대해서 또 알아가고 또 예술을 감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안과 또 그런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 그런 류의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예술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예술에 관련돼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중에서 예술 인간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다양한 생로병사라던가 삶의 일상이라던가 여러 관점에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 펀파탈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목을 진정 나쁜 여자는 누구인가? 라고 붙였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거의 현대가 시작될 때까지 예술을 창작하는 주체도, 또 예술 작품을 예술가에게 창작하기를 청탁하는, 요구하는 주체도 남성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이나 또 예술의 창작을 부탁하는 사람이나 모두 남성이다 보니 예술 작품에서 여성은 철저하게 타자, 객체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회화에서 그렇습니다. 회화에서 여자는 철저하게 타자이고 객체인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 당시 근대 이전 또는 근대가 시작된 후에도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회화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하필 나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 실제로 예술 작품에서 근대 이전까지 많은 경우 남성을 유혹해서 남성을 타락에 빠뜨리거나 남성으로 하여금 파국을 맞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존재로 여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등장하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술 작품 속에서의 여성은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브와 성모 마리아인데, 사실 이 이브와 성모 마리아를 보면 교회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이 조금 이율배반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최초의 여성인 이브는 아담을 유혹해서 그를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결과로 낙원에서 추방되게 하는 존재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독일 화가가 그린 이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을 보면, 많은 그림에서 아담과 이브가 이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지금 머리를 막 긁적이면서, 우리가 특히 남자가 머리를 만지는 행동은 언제 합니까? 망설일 때, 뭔가가 확신이 없을 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것은 이거 이래도 되나? 조금 주저되는데? 라는 식의 자신의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확신에 찬 듯한 표정으로 선악과가 달린 사과로 묘사한 것 같아요. 나뭇가지를 확 잡아당겨서 선악과를 하나 따서 자신 있게 아담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행동을 하는 주체는, 그 행동을 리드하는 주체는 이브잖아요. 지금 화가는 이 낙원에서의 시간을 황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양편으로 많은 이 낙원에 사는 동물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낙원에서의 황혼은 이 두 사람에게, 낙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 낙원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그리고 풀이 죽은 동물들은 이들에게 남은 낙원에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동물들은 다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에 보시면 까만 뱀이 보이잖아요. 그 뱀이 이브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어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여성을 보는 또는 교회가 여성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여성은 유혹에 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림이 해주고 있는 셈인데, 그런데 또 이런 시각으로만 여성을 성경이 보고 있는가? 또 그렇지 않죠. 성모라는 가장 뭔가 지고지순한 모성과 성스러움과 여성다움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여성이 또 성경에 존재하잖아요. 등장하잖아요. 라파엘로가 그린 초원의 성모라는 그림은 제가 성모자를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라파엘로가 1483년생이니까 23살? 22살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야말로 천재 예술가의 어떤 그 천재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인데,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일단 성모를 쳐다보게 됩니다. 성모는 시선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기 예수를 손으로 안고 세례 요한에게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도 그림을 볼 때 자연히 성모의 얼굴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한번 보게 되고, 자, 여기서 무릎을 꿇은 세례 요한은 지팡이 모양의 십자가를 예수에게 바치고 있죠. 그 십자가를 받음으로써 예수는 자신이 순결한 희생자로서 사명을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모는 여성스러움, 미인이죠. 네, 미인이고 고귀함, 우아함, 모성 또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신의 아들인 예수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이 결코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슬픈 운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슬픔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여성성을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이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루카스 크라나의 그림, 그 다음에 라파엘로의 그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습니다. 다 16세기 초반에 그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성경이 여성을 보는 이율배반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뿐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 예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도 비슷한데, 그리스 문화에서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 이럴 경우는 영웅이죠. 영웅을 유혹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성이 주체가 아니라 여성은 타자이고 객체이며, 그때 여성이 남성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유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자신의 그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고 자신의 왕국인 이타카로 돌아가기 전에 포세이돈의 노여움을 사서 10년 동안 바다를 헤매는 이야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후속편인 오디세이아입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아에서 오디세우스가 겪는 많은 모험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는 세이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이렌들이 있는 해협을 건널 때 자신의 부하들에게 다 귀를 막게 하고 자신은 돛대에 몸을 묶어서 그 해협을 무사히 건너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왜 오디세우스는 귀를 막지 않을까요? 오디세우스는 그 치명적인 유혹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귀를 막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그러나 세이렌의 노랫소리라는 치명적인 유혹, 그것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 남성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심정을 한번 겪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드레이퍼라는 화가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면 세이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반인 반어예요. 그런데 영국 화가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면 여기서는 세이렌이 반인 반조 새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리스 항아리에서 보면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에서 세이렌은 새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반인 반조가 맞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세이렌을 반인 반어로 알고 있는가? 세이렌이 노래를 할 때 조금 더 그 노래를 유혹적으로 하려면 류트를 타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새는 류트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같은 악기를 연주하려고 해도 손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반인 반조보다 반인 반어가 더 관능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서히 새였던 세이렌은 인어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라는 이야기죠. 두 이야기 모두 고대 그리스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시선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객체이고 여성은 타자이며 남성을 유혹하는 역할, 그리고 본인도 유혹에 빠지기 쉬운 속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여성은 악하면서 약하다 이야기를 두 서양 문명의 원류가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각은 사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 많은 어떤 서양 문명은 남성의 힘에 의해서 개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적으로 남성처럼 힘을 쓸 수 없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문제는 이것이 부정적인 시선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유럽 이라는 사회가 위기를 맞았을 때 여성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인 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녀 사냥이죠. 1400년부터 1775년까지 유럽에서 마녀로 희생된 여성의 숫자는 최소한 5만 명입니다. 마녀 사냥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되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재판 같은 과정도 없이 마녀로 한번 몰리면 일방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의 결과는 보통 화형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마녀로 몰린 여성을 마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 마녀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언하고 악마와 교접하며 빗자루나 어떤 무언가를 타고 날아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절벽에서 밀었을 때 여성이 날아가면 그는 마녀이기 때문에 잡아서 화형당했겠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마녀가 아니라는 것을 죽음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성은, 마녀로 몰린 여성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음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녀는 왜 날아갔을까? 날아간다라는 것이 일단 솥단지에 많은 것을 넣고 끓여서 그 김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 그 다음에 밤에 악마와 교접한다.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날아간다. 이런 것들이 마녀의 특징인데, 마녀는 왜 날아가는가? 이 날아가는 어떤 여성 전사에 대한 전설이 기독교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게르만 설화에 있었어요. 게르만 설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예술적인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오페라로 만든 유명한 이야기가 아리알트 바그너의 링 시리즈인데, 그 링 시리즈의 제목을 보면 라인의 황금, 발키레, 지그프리트, 신들의 황혼이라고 해서 발키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발키레는 여전사이고, 싸우다가 죽은 전사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원한 어떤 그 궁전인 발할라로 데려가는 것이 발키레 역할입니다. 그래서 발키레라는 여전사들은 날개가 있고 날아가요. 이 이야기가 고대 게르만 설화에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하기 전에 만들어진 게르만 설화에 발키레의 전설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대의 민간 신앙이나 민간 설화는 기독교가 전래하고, 기독교가 이제 고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죠. 서기 392년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 유럽의 공식적인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가 되나, 이후에도 이런 민간 신앙들은 상당 부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던 민간 신앙, 민간 설화들이 마녀의 이야기와 합쳐진 것이 이제 마녀가 날아가고 헛단지에서 그 나오는 김을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된 것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그 전까지 믿어졌던 많은 다양한 다신교라던가 민간 신앙을 로마 황제가 금지했다고 해서 그 신앙들이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1700년대 초반까지 교황청의 묵인하에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믿어집니다. 교황청은 마녀 사냥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녀라는 존재는 절대적인 악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절대적인 선이죠.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려면 그 선과 대비하는 절대적인 악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악이 존재했을 때 절대적인 선이 더 빛나게 되어 있죠. 16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 초반에 맥베스와 뱅코라는 용감한, 그리고 덩컨 왕에게 충실한 두 장군 앞에 마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맥베스의 잘못된 욕망이 싹트면서 그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맥베스라는 희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3명의 마녀잖아요. 그리고 맥베스는 1600년대 초반에 쓰여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1600년대 초반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런던의 시민들 앞에서 공연될 때
때 마녀 사냥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마녀의 존재에 대해서 당시의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가 그린 애칭에 보면 마녀의 모습이 실제로 등장하는데 이 마녀는 지금 염소를 거꾸로 타고 빗자루를 끼고 뭔가 주문을 외우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듀러를 비롯한 유럽인들은 실제로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었을 거예요. 마녀를 그린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마녀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마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마녀를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뭐 이렇게 작품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같은 화가인 듀러가 그린 이 4명의 여자 혹은 네 마녀라는 그림에서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마녀의 존재를 실제로 믿었다기보다도 오히려 여성의 누드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그림으로 그릴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나, 구실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러가 그린 4명의 여자 혹은 네 마녀가 1497년에 그려졌는데 그로부터 한 30년 정도 후에 그려진 루벤스의 산미신을 보면 듀러의 그림과 구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루벤스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고, 1400년대 후반부터 15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듀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여성의 누드를 그릴 때 그림의 주제를 마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림에서 그려진 것처럼 마녀 사냥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벼운 주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화형당했고 특히 독일어권에서 마녀 사냥에 의해서 화형당하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의 1400년대, 1500년대는 그렇게 편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쟁이 있었고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00년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1520년대부터 1570년대까지 독일에서 이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의 주장을 믿었다가 결국 루터에게 배반당하고만 많은 농민들의 농민전쟁, 농민반란이 있었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중반까지 유럽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는 기근도 있었고 삶의 조건이 훨씬 더 지금보다 각박했던 데다가 팬데믹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팬데믹의 유행은 1348년부터 1352년 사이에 그 흑사병의 대유행이지만 그 후로부터 잊을 법하면 그런 알 수 없는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었어요. 우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의 세계적인 전지구적인 팬데믹의 감염이라는 대재앙을 맞았을 때 지금은 벌써 그 기억이 아득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코로나라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질병에서 현대의학은 생각보다 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학으로도 새롭게 나타난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현대의학도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면 과거에는 그 알 수 없는 병들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그런 공포가 있을 때마다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다. 두려움을 사람들은 갖게 되고 그런 두려움을 사회적 약자인 마녀,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에게 투사함으로써 대대적인 마녀 사냥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마녀를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마녀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이유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중세와 근대 이전까지 여성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야 될 전사들이 필요했고 병사들이 필요했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시에 농업의 기계화 이런 게 안 돼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아도 아이들의 절반가량이 태어나자마자 1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은 결혼해서 많은 아이들을 생산해야만 했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혼자 사는 나이든 여자는 그런 자연의 법칙에 반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혹한 마녀 사냥이 용인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마녀 사냥에 대해서 그 당시에 1400년대, 1500년대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미술원에 있습니다. 디에릭 보우츠라는 화가가 그린 황제 오토 3세의 판결이라는 2장짜리 그림인데, 이 2장짜리 그림은 연결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토 3세의 아내가 지금 여기 이 담 너머에 있는
얘기하는 이 두 명이 오토 3세의 아내인 왕비와 그의 정부입니다. 이 오토 3세의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하가 그 이야기를 오토 3세에게 이야기했는데, 직고했는데, 오히려 왕비는 그 이야기를 한 신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를 처형당하게 만듭니다. 지금 왼편에 있는 흰 옷을 입고 끌려가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옳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이죠. 그 신하는 끌려가면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신하가 처형당했습니다. 참수당했죠. 망나니에게 목을 신하의 아내가 받아서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의 아내는 황제에게, 오토 3세에게 가서 자신의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제는 그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하의 아내는 숯 사이에, 빨갛게 달궈진 숯 사이에 있었던 철제 막대를 손으로 집어요.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철제 막대를 이 아내가 손으로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내의 손은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어요. 뜨거운 회막대를 짚고 있는데도 지금 아내의 표정은 평온하잖아요. 전혀 뜨겁지 않다는 듯이. 이 기적을 보고 황제는 죽은 신하와 신하의 아내가 결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아내의 부정을 깨닫고, 지금 멀리서 보시면 황제의 아내 왕비가 화형당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화형에 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들이 모두 두 장의 그림에 마치 서사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지만, 사실 저는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여자에 대한 시각이 여자가 얼마나 함부로 다루어져도 되는 존재였으면 이렇게 신하의 아내에게 뜨겁게 달구어진 쇠막대기를 잡는 고문이 예사로 행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수상적인 여자를 마녀로 불태우는 행위가 당시에는 예사롭게 행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마녀 사냥은 거의 160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의 루이 14세, 그 다음에 또 신성로마 제국의 여왕제였다고 할 수 있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차례로 마녀 사냥을 금지하면서 마녀 사냥은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마녀 사냥이 금지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마녀 재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한 지역에서 행해진 사적인 제재입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제가, 황제나 왕의 직접 통치가 많은 곳에 구석구석 미치게 되면 사적인 제재가 자연스럽게 금지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리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마녀에 대한 미신도 사라졌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헝가리 지역에서는 1700년대 초반까지도 마녀 재판이 행해졌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여성 중에서도 이런 마녀 재판에 넘겨진, 마녀의 누명을 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잔다르크죠. 잔다르크는 1431년에 19살의 나이로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루앙에서 화형당하는데, 잔다르크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여성에 대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찌 보면 삐뚤어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잔다르크는 1412년에 이제 동레미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양을 치는 처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와중에 있었고, 100년 전쟁에서 유리했던 쪽은 침략자 편인 영국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롱보우라고 불리는 장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장궁은 200m 전방에서 쏘아서 말탄 기사의 허벅지를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였어요. 프랑스 기병대, 프랑스 보병이 가지고 있었던 석궁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일방적으로 영국에게 밀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영국왕 샤를 6세가 사망합니다. 왕세자인 샤를이 샤를 7세로 즉위하려면 랭스 대성당에 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국왕들은 전통적으로 다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랭스로 가기 위한 중요한 길목인 오를레앙을 영국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 일행은 랭스로 가지 못하고 왕으로 대관하지 못하고 점점 더 그 프랑스
내부의 분위기가 영국 쪽으로 쏠리고 있었어요. 왕세자 본인도 자신이 아니라 영국 왕에게 프랑스 왕위를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16살인 잔다르크가 양을 치다가 하늘에서 성녀 카타리나와 성 미카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오를레앙을 수복하기 위해서 왕세자에게 갑니다. 왕세자에게 군대를 받아서 본인이 군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대를 이끌어서 오를레앙 수복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세자 일행은 무사히 랭스로 입성하게 되고 왕세자 샤를은 샤를 7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잔다르크의 효용이었습니다. 잔다르크는 어찌 보면 본인의 역할을 샤를 7세가 왕에 즉위하면서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샤를 7세는 점점 더 잔다르크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1429년에 부르고뉴군과의 전투에서 잔다르크가 부상을 입고 부르고뉴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 당시에 장군이라던가 귀족이나 왕족이 포로로 잡히면 몸값 협상을 해서 몸값을 받고 인질이었던 장군이나 귀족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부르고뉴군은 처음에 프랑스군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넘겨달라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샤를 7세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부르고뉴군은 이번에는 영국군과 교섭을 해서 영국군에게 잔다르크의 몸값을 받고 그녀를 영국군에게 넘기게 돼요. 영국군은 잔다르크에게 마녀의 굴레를 씌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를 7세가 왕이 된 것은 잔다르크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잔다르크가 마녀라면 마녀의 도움을 받고 프랑스 왕이 올랐다라고 하면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는 거잖아요. 1년이 넘는 잔다르크의 이단 재판, 마녀와 이단의 죄를 잔다르크에게 씌우기 위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성녀와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이제 친영국 쪽의 신학자들은 주장했죠. 잔다르크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갑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했다라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반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년 넘는 재판에서 잔다르크는 47명의 신학자와 싸워야 했는데 잔다르크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도 읽지 못하는 처녀가 47명의 신학자와 싸울 수 없었겠죠. 47명의 신학자 중에 42명이 그녀가 이단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531년에 19의 나이로 잔다르크는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결국은 마녀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점만 보아도 당시에 1500년대 1400년대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어떠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뭔가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나쁜 여자라는 굴레를 쓰지 않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셈입니다.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순종적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는 순간 이단이나 마녀라는 누명을 쓰기 대단히 쉬웠고 그 누명을 한번 쓰면은 죽음밖에 그 갈 길이 없었던 것이죠.